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죄와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1, 2편으로 구성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기서 인용된 문장들은 법무사에서 나온 죄와벌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제1편에서는 작품 창작 당시의 도스토옙스키의 상황, 작품 창작 배경과 과정, 제1부에서 3부까지의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편에서는 4, 5, 6부와 에필로그의 내용, 작품에 대한 평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벌을 1865년에서 1866년까지 집필합니다. 그리고 1866년 루스키 베스트닉, 즉 러시아 통보지에 1, 2, 4, 6, 8, 11, 12지에 발표하지요. 그리고 1867년 단행본으로 출간합니다. 잡지에 발표된 이후 바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독자들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늘 돈에 시달렸던 도스토옙스키의 자금 사정이 매우 급했다는 말도 됩니다. 이 작품에 대한 구상은 오래전 시베리아 유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부터 1854년까지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범인, 즉 보통 사람과 비범인, 초인에 대한 생각은 이탈리아 체류 시기인 1863년에 구체화된 것이었습니다. 1865년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1864년 4월에 첫 번째 부인 마리아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죠. 게다가 같은 해 6월에 형 미하일마저 세상을 떠났고 경제적으로는 형 미하일이 사망한 후 2만 5천 루블의 빚을 지게 되었죠. 형과 함께 발간했던 시대지의 마지막 6권을 인쇄하는 비용으로 18,000 루블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대지가 실패한 이후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 인적 많던 도스토옙스키는 형의 빚을 떼안고 형수와 조카들을 부양하기로까지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 틈을 노려 문단의 투기꾼이자 악명 높은 서적상 스텔롭스키는 3천 루블을 주고 도스토옙스키의 3권 분량의 작품지 출판권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도스토옙스키는 1866년 11월 1일까지 새 소설을 쓰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12월 1일까지 원고를 출판업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이미 나온 작품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올 모든 작품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주기로 하였죠. 급한 사정을 노려 가난한 천재 작가의 판권을 가져가겠다는 악마의 계획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그를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이 당시 도스토옙스키의 상황은 1865년 5월에 브랑겔 남작에게 쓴 편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갑자기 나는 혼자 남게 되었고 상황은 끔찍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나의 삶 전체는 두 동강이 나버렸지요. 오 친구여, 빚을 갚고 다시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다시 기나긴 유형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몽둥이에 두들겨 맞지 않으려면 정신없이 작품을 써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의 진짜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습지요? 고양이처럼 끈질긴 생명력 말입니다라고요. 끔찍한 절망과 그 틈새를 뚫고 불타오르는 처절한 창작욕, 1865년 5월 도스토옙스키가 마주했던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작가는 단돈 174루블을 쥐고 해외로 도주합니다. 1865년 7월 말 도스토옙스키는 비스바덴에 도착한 지 닷새 만에 가진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뚜르게네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편지를 해서 50루블을 전해받기도 했지요. 이 당시 애인이었던 아폴리나리아 수슬로바 역시 8월 초에 돈 한 푼 없이 비스바덴에 왔는데 그들의 호텔 생활은 곧 끝나게 되고 수슬로바는 떠나버립니다. 너무나 사정이 급했던 도스토옙스키는 파리로 떠나버린 수슬로바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자존심도 버리고 돈을 보내달라고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수슬로바에게 쓴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무섭게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호텔 측은 나에게 식사와 차, 커피를 가져다 주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오. 내가 해명을 하러 갔더니 투실투실 살찐 지배인이 글쎄 나는 식사를 제공받을 자격이 없느니 차만 보내겠다느니 하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어제부터 나는 식사는 꿈도 못 꾸고 차만 홀짝거리고 있다오. 독일인에게 돈이 없어서 계산서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오.
이 당시 도스토옙스키 연인이었던 수슬로바는 도스토옙스키와 유럽 여행은 함께하였지만 결혼은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의 관계는 1866년에 끝이 나죠. 도스토옙스키는 수슬로바를 첫 번째 부인 마리아가 죽기 전인 1861년에 만납니다. 작가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한 도스토옙스키가 40살 때였죠. 대학생이었던 21살의 수슬로바가 도스토옙스키의 강의를 청강하면서 알게 되었고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864년에 첫 번째 아내가 죽자 수슬로바에게 청혼을 하지만 거절당하였죠. 도스토옙스키는 나중에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아폴리나리아는 대단한 이기주의였다. 그녀 안의 이기주의와 자기애가 너무 컸다라고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수슬로바의 사랑을 사랑증오로 정의하였습니다. 수슬로바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수슬로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스토옙스키의 새 여인편을 참고하세요. 혼자 남게 된 도스토옙스키는 호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만 썼다고 합니다. 호텔에서는 밤에 양초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요. 브랑겔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오두막에서 돈도 음식도 아무런 불빛도 없이 어떤 내부의 열로 이글거리면서 조바심과 절망감 속에서 지필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백 형식으로 구상되었던 죄와벌은 유형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작가가 사회적 도덕률을 초월한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처음으로 만나 그의 가치 규범을 되새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독일의 비스바덴, 코펜하겐에서 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선박에서 그리고 페테르부르크에서 소설의 얼개짜기를 시작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65년 1월 고울러스, 즉 목소리지에 보도된 기사에서 라스콜니코프의 살인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게라심 치스토프라는 점원이 강도짓을 하기 위해 어떤 집의 요리사와 세탁부를 살해했다는 기사였죠. 두 명의 노파 시신의 남은 흔적으로 범행 도구가 도끼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65년 6월 8일자 안드레이 크라이옙스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소설의 제목은 술주정뱅이인데 요즘 한창 떠들썩한 문제인 음주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요. 죄와 벌은 인쇄전지 대여섯 장 분량의 단편소설로 기획되었습니다. 나중에 술주정뱅이의 주인공 마르멜라도프는 라스콜니코프 이야기에 포함되죠. 이론으로 무장한 살인자를 그리겠다는 구상은 죄와 그 원인들에 대한 부분과 범죄가 범죄자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설의 총 6부 가운데 1부는 범죄 자체에, 나머지 5부는 범죄자가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 할애됩니다.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실제적 유용성에 기인한다는 공리적 도덕관념에 유혹당한 인물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하기에 라스콜니코프는 휴머니스트로 육화된 악마일 뿐이었죠. 이 작품의 사건은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니코프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해만 끼치는 이 같은 존재인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계획에 없던 그 여동생까지 도끼로 살해한 후 갈등을 겪다 자수를 하고 유형을 떠나 시베리아에서 소녀와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작품의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가족입니다. 어머니 플리에리아, 여동생 두냐, 라스콜니코프 이렇게 구성되죠. 어머니는 인자하고 온화한 인물입니다. 여동생 두냐는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하였고 루진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다른 등장인물로는 소냐의 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마르멜라도프, 아내인 카테리나, 카테리나의 세 자녀,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포 주인 알료나와 그 여동생 리자베타가 있습니다. 스비드리 가일로프와 마르파도 부부로 등장합니다. 그 외의 인물로는 라스콜니코프를 신문하는 검사 포르피리와 라스콜니코프의 친구이자 두냐와 나중에 결혼하는 라주민이 있습니다. 그럼 제1부부터 3부까지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는 라스콜니코프의 전당포 방문, 마르멜라도프와 대화, 마르멜라도프의 집 방문,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시장에서 리자베타가 집을 비울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알료나와 리자베타를 살해하게 되는 것으로 1부가 끝나죠. 제2부의 사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즈민을 방문하여 번역일을 거절하게 되고 길거리에서 이시코페이카를 받으나 그것을 버리게 되죠. 라스콜니코프는 열병에 걸리게 되고 라즈민과 루진이 병문안을 옵니다.
어머니로부터 25루블을 전달받아서 마르멜로도프가 죽은 것을 알고 소냐에게 그 25루블을 장례비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두냐의 방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라즈민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3부는 어머니와 두냐와 만나서 집에서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두냐의 결혼을 반대하게 되죠. 라즈민이 두냐와 어머니를 방문하게 되며 루진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파의 죽음을 알게 되죠. 라스콜리니코프와 어머니의 대화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방문해 장례식에 올 것을 초대하죠.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와 포르피르의 설전이 벌어집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논문 범죄론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방문으로 제3부는 끝이 납니다. 작품의 시간을 살펴보면 살인부터 자수까지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2주 안에 발생합니다. 재화벌 속 시간은 극단적으로 의인화되고 정신화된다는 특징을 가지죠. 첫째 날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시험적인 시도를 해보고 마르멜라도프를 알게 됩니다. 둘째 날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고 시내를 배회하다가 센나의 광장에서 전당포 노파가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혼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셋째 날에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지만 계획이 없던 전당포 노파 알료나의 동생 리자베타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1부가 끝나죠. 제2부에서의 시간은 혼란 속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시간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열병을 앓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떤 때는 벌써 한 달째 누워있는 것 같았고 어떤 때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날 하루 동안에 일어난 것 같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넷째 날에서야 비로소 주인공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3부, 4부는 이틀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작품의 시간은 긴장되게 흘러가기도 하고 감각을 상실한 채 불분명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사는 방은 5층 아파트의 맨 꼭대기 다락방입니다. 벽장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묘사되죠.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는 한 계단 아래에 있는 독립된 방에 살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계단 쪽으로 문이 열려져 있는 주인 아주머니의 부엌 옆을 지나치지 않으면 안 되죠. 넓이는 6보 정도라고 나옵니다. 정말 좁은 방이죠. 방 안의 가구라고는 낡은 의자 3개와 칠을 한 책상이 전부입니다. 방은 숨이 막힐 듯 좁고 천장이 낮은 선실 같고 일종의 관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절은 여름입니다. 페제르부르크의 여름은 책에서 이렇게 묘사됩니다. 찌는 듯한 거리의 무더위는 숨이 막힐 지경일 뿐만 아니라 혼잡과 도처에 널려져 있는 석탄재, 신축 건물의 발판, 벽돌, 먼지, 게다가 별장을 빌릴 만한 여유가 없는 페제르부르크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모를 사람이 없을 그 특수한 여름철의 악취 등 이러한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혼탁해져 있는 이 청년의 신경을 일시에 불쾌하게 뒤흔드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름에 숨이 막힐 듯한 관 속 같은 방에서 지낸다는 것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정신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익히 알려져 있듯이 라스콜, 즉 분리, 분열에서 나온 말입니다. 러시아 종교개혁에 반대했던 구교도를 뜻하는 분리파 교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면의 분열, 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소설의 40개 장면 가운데 37개의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 빈도수로 보나 작품 속 비중으로 보나 그를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겠죠. 하지만 그 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러 분신들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와 그의 분신들은 모두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한다는 경험을 가집니다. 그의 분신들은 마르멜라도프, 알료나, 루진, 스비드리 가일로프입니다. 마르멜라도프는 여주인공 소냐의 아버지이자 알코올 중독자이고 실직자인 상태입니다. 알료나는 전당포 여지인으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살해당하는 인물이죠. 루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 두냐의 약혼자이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두냐를 사랑하는 인물로 작품 중에 가장 악독하고 비열하며 비정한 인물로 나오죠. 두냐에게 거절당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인물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상당한 미남자로서 시원시원 검은 눈동자, 머리는 밤색, 키는 약간 크고 몸매는 여인 편이나 날씬하게 생긴 청년으로 나옵니다.
라스콜니코프와 사귄 지 1년 반이 된 그의 친구 라주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공부만은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하였으므로 그 방면에서는 존경을 받았으나 아무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몹시 가난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거만한 데가 있었고 비사교적이어서 무엇인가 마음에 숨겨놓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즈미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부에는 두 개의 정반대의 성격이 교대로 들락달락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하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후 길거리에서 만난 모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준 은하 20카페이카를 버립니다. 책 속에선 이렇게 표현하죠. 벼랑간 손을 치켜들고 그것을 강물에 던져버리곤 방향을 바꾸어 귀로에 접어들었다. 그는 이 순간 자기가 가위를 들고 모든 물체에서 자기를 떼어내어 버리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고요. 범죄를 저질러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처음으로 느낀 장면이기도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정말 내가 노파를 죽인 것일까? 난 나 자신을 죽인 것이지 노파를 죽인 것은 아니야. 그때 난 단번에 나 자신을 죽여버린 거요. 영원히. 그 노파를 죽인 것은 악마였어. 난 악마였어. 라고 고백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를 죽임으로 스스로 영원한 소외를, 즉 정신적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라스콜린코프가 첫째 날에 만난 마르멜라도프는 술로 인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인물입니다. 마르멜라도프는 50세가 넘은 중키에 골격이 튼튼한 남자로 대머리죠. 얼굴색은 항상 음주를 즐긴 탓으로 노랗다기보다는 푸른기마저 돌고 있는데 붉은기가 도는 눈알은 광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구두간이었지만 구조조정으로 실직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빠져서 딸 소냐를 매춘으로 내몬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찢어지게 가난한 적빈은 죄가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몽둥이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모욕을 주려고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라고요. 선술집에서 만난 그의 넋두리를 듣고 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자신의 30년 후의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멜라도프는 결국 술 때문에 길거리에서 마차에 쳐 죽음으로써 영구히 사회로부터 제외당하게 되죠. 마르멜라도프의 아내 까체리나는 몹시 여인 여자로 팥병 환자라고 설명됩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멋진 밤색 머리에 30세 정도로 마르멜라도프에게는 과분한 여자라고 설명되고 있죠. 아이 셋의 가부였던 까체리나는 가난한 구dun간이었던 마르멜라도프와 결혼하였지만 남편이 실직하고 생활이 막막하자 의붓자식인 소냐에게 매춘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말하죠. 하지만 소냐가 매춘으로 벌어온 은하 30루블을 내놓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냐의 침대 옆으로 가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앉아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춘 채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두 사람은 함께 잠이 들었죠. 그렇게 껴안은 채로요. 카체리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냐의 계모 카체리나의 아버지는 오등관이었고 여고 졸업식 때는 쇼울 댄스를 주어 상장을 받은 사실을 자랑삼아 말하곤 하는 여인이었지만 남편 마르멜라도프가 죽은 후 결국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이제 여주인공 소냐를 이야기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마르멜라도프의 친딸이자 카체리나의 의붓자식이고 가난 때문에 매춘에 뛰어들지만 순수한 영혼과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갱생으로 이끄는 여인입니다. 소녀는 창백하고 여인 얼굴에 멋진 눈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라곤 받은 일이 없는 18살의 키가 작은 아가씨로 나오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마르멜라도프가 마차에 치여 죽은 사실을 알고 그 가족에게 어머니가 보내주었던 전재산과 같은 25루블을 장례비로 주어버립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살해한 60세 정도의 전당포 노파 알료나는 그 돈으로 인해 사회와 격리된 채 하나뿐인 여동생 리자베타와도 분리되어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교회에서 보통 교회에 갈 때 머리에 꼭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그녀의 부정함이 드러납니다. 전당포 노파 알료나는 동생 리자베타에게 가재도구와 의자를 빼놓고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돈은 모조리 N현의 어떤 수도원의 연구 공양비 명목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돈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제하고 싶었던 욕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몸집이 작은 노파는 자주 기침을 하거나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를 냈다고 표현이 되는데 그 집은 노아의 방주 같은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전당포 노파 알료나는 단 하나뿐인 혈육
리자베타로부터도 스스로를 소외시킨 채 돈만을 의지하고 돈을 모으며 살아가다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살해당하죠. 전당포 노파 알료나의 여동생 리자베타는 알료나의 이복 동생입니다. 35세가 가까웠는데 독신이었죠. 키가 크고 겁이 많아 보이며 벙어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말이 없고 온순한 여인입니다. 언니의 완전한 노예로 언니에게 매를 맞아도 그것을 참고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또한 항상 임신을 하고 있었다고 나오죠. 아무 죄 없는 리자베타는 라스콜니코프의 살인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면서 두 번째 살인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 두냐에게 청혼을 했다는 루진이 등장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두냐의 결혼을 상의하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루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루진은 45세 정도로 얼굴도 꽤 잘생기고 호남형으로 묘사됩니다. 재산도 꽤 있죠. 루진은 두냐를 알기 전부터 성실하고 지참금이 없으며 또 이미 불행을 당한 일이 있는 아가씨를 고르려고 작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라는 것은 결코 아내의 덕을 입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아내에게 덕을 입히게 하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런 말은 어머니의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루진의 논리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개인적 이해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루진의 논리에 따르면 자기만을 사랑하면 자기의 일도 잘 진척되고 자기 외투를 반으로 나누어 이웃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외투도 손상시키지 않고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만인을 위해 일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람에게 외투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요. 공리주에 입각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무 쓸모없는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그 돈으로 자신과 다른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라스콜리니코프의 극단적 모습이 바로 루진인 것입니다. 루진에게 청혼을 받은 두냐는 돋보이는 미녀로 키가 크며 기념작품 몸매에 마음이 굳세고 자신만만하지만 유순하고 우아한 성품입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청신하고 건강한 기색의 아가씨로 얼굴 표정은 언제나 명랑하기보다는 진지하고 사색에 잠긴 듯 했다고 서술되죠.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 플리헤리아는 43세로 옛날의 미모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여인입니다. 남에게 양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아량에 있는 여인으로 등장하죠. 소설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사람은 라주민입니다. 라주민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친구로 키가 크고 몸은 홀쭉하였으며 검은 머리에 언제나 수염은 덥수룩했다고 나오죠. 어떠한 실패에도 결코 당황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역경에도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비범한 점이 있는 젊은이였다고 묘사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를 신문하는 포르피리는 35 정도로 키는 중키에 작은 편이었으며 비교적 살도 찌고 배도 나왔는데 수염은 전부 깎아버려서 콧수염이나 턱수염은 없었고 커다란 둥근 머리는 짧게 이발을 해 후두부가 특별히 둥그렇게 튀어나온 듯한 사나이입니다. 디룩디룩 살찐 둥근 얼굴은 병적일 정도로 누런빛을 띠고 있었으나 퍽 원기가 있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깔보고 덤비는 듯한 태도마저 엿보였다고 서술되죠. 라스콜리니코프의 논문을 보고 그가 살인을 했다고 추론하는 이성적인 인물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논문 범죄로는 정기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정작 자신은 신문이 폐간되어 게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죠. 노파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에 게재되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논문에서 범죄 수행의 행위에는 항상 질병이 수반된다고 주장하죠.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 어떤 종류의 인간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법률 같은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펴니다. 사람들을 범인, 즉 평범한 사람과 비범인, 즉 초인으로 분류합니다. 범인, 즉 평범한 사람은 복종의 생활을 영위해야 하며 그들은 법률의 규범을 초월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성적으로 보수적이며 행실이 좋은 인간들이 이 범주에 속하죠. 남에게 복종하며 생활하고 또 복종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범인, 즉 초인들은 온갖 범죄를 수행해도 무방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법률을 침범할 권리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비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장애를 초월하는 권리를 가졌다고 설파합니다. 법률을 파괴하는 자들이죠.
또한 범인, 즉 평범한 사람들은 현재의 주인공이며 세계를 유지하고 수직을 증대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범인, 즉 초인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며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목표에 유도시키는 인물들이죠. 나폴레옹, 뉴턴, 마호메트 등이 비범인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3부가 끝납니다. 작품의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살인과 그 살인의 동기가 된 사상,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 등장하죠. 제4부와 5부, 6부, 에필로그에서는 라스콜니코프와 소설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민낯과 그들이 맞이하는 벌의 양상이 자세하게 그려집니다. 그럼 제2편을 기대해 주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